지금 우리 FAT 1급에서 공부하고 있는 회계는 우리 회계 공부의 아주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회계 공부를 더 이보다 더 수준 높은 회계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재무회계의 기초, 기후회계의 기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각종 개정 과목별 회계 처리, 이 부분이 아주 잘 숙달되어 있지 않으면 곤란해요. 네.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고급 회계라는 건 그게 또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회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회계를 안정적으로 잘 실수 없이 처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회계라는 게 우리 회사에서 매일 발생하는 그런 회계가 되겠죠. 네. 사장님이 또는 직원들이 어디 다녀와서 내 던지는 영수증들, 이런 걸 잘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 계산서, 계산서, 그 다음에 간이 영수증,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이것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적정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배우는 손익계산서 관련된 거, 이 모두가 가장 그런 기본 회계를 충실히 하기 위한 개정 과목별 회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에서 우리는 지금 자격증 교재이기 때문에 단원이 지금 그 회계이론 제대로 알기라는 그런 주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른 회계 관련된 교재에서는 개정 과목 회계론 해가지고 아예 파트가 주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본은 그 기본적인 거에서 조금 좀 벗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소개된 것쯤은 우리가 알고 가자. 그래서 앞 시간에서 여러분들 어제 이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요령을 배웠습니다. 그때 함께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주식을 발행하는 데 들어가는 발행비, 이 비용은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 처리하더라. 네, 그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 감자 차익이라고 하는 자본 잉여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본금을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한다는 거, 이거 일단 자리가 잡혀 있어야 돼요. 자본금이 아니라,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자본금이 아니라 자본. 법인의 자본은 이와 같이 5가지로 분류된다.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그래서 요 3가지는 어떤 한 그룹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죠. 이 3가지는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본 계정 그룹이다 하는 거죠. 요 3가지가 주주와의 거래,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산의 평가하고 관련된 자본이다 이겁니다. 자산의 평가. 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영업 실적, 즉 또는 영업 성과, 영업 성과라고 그러죠. 우리가 영업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해서 거기에 있는 매출 원가를 빼고 판매 관리비를 빼고 영업의 비용을 빼고 영업의 수익은 더하면 그게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나오고, 법인세를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맨 밑에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그 당기순이익이 바로 어디로 와요? 이익잉여금으로 오거든요.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죠.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오는 거. 그래서 수익이 증가,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결국에 결산 때 자본의 증가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비용을 줄이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왜? 결산하면 그게 다 영업이익으로, 영업성과로 나타나는 거니까. 영업성과. 여러분 회사에서 보시면 경영자가 2가지를 아마 외칠 거예요. 자,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뭐를 열심히 해? 판매 많이 팔아봅시다. 둘째 뭐 하겠어요?
공장에서 원가 절감합시다. 이거 두 개의 워치죠. 많이 팔아봅시다는 뭐예요? 수익을 높여봅시다. 그래야 영업성과가 좋아져서 자본이 커집니다. 그게 다 이익잉여금으로 갑니다. 또 공장에서는 원가를 절감해봅시다. 이게 비용을 줄여보자는 거죠. 비용을 줄이면 이익잉여금, 자본이 커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본의 이 5가지 분류를 일단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지금 어제 자본금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수에다가 액면가 곱해가지고 자본금을 표시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에서 지금 주식발행 초과금 어제 정리했고, 오늘 이제 자본잉여금의 두 번째, 개정 과목이 2개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재에서 소개한 것만 우선 하겠습니다. 감자차익입니다. 감자라 하는 것은 자본금을 감소시킨다 이 뜻입니다. 아까 어제 우리가 유상증자에서 설명을 했죠. 증자라 하는 것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유상증자니까 유상으로 주식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 예. 주주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유상증자라 하죠. 자, 감자는 뭐냐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데 이익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본금을 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아까 발행하면 자본금이 늘어나는데 감소하려면 주식을 사가지고 불태웁니다. 소각시키죠. 그게 감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본금 감소 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이나 주금을 반환하는 것에 의한 금액, 그러니까 주식대금을 지급한 금액 또는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이 뭐다? 감자 차익이다 이겁니다. 자, 말이 좀 어려웠어요. 예, 그러면 한번 분계를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말이죠. 자본금을 감소시키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유상감자 하기로 했어요. 유상감자는 뭐예요? 돈을 지불하고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것이 유상감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여기 유상으로 취득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유상감자. 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경영진이 유상감자를 결정하고, 당사 주식 1000주를 주당 4,0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가로 열고 당사의 액면가는 5,000원이다. 주당 4,000원에 현금 매입했다고 보겠습니다. 예. 현금으로 매입해서 소각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말이죠, 감자 차익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 네모박스에 있는 이 예제가 바로 이런 경우의 예제예요. 차변의 자본금, 대변의 현금, 대변의 감자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자본금이 왜 오느냐? 주식을 말입니다, 소각해버렸죠. 없어져 버린 거죠. 발행한 주식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없어진 만큼을 액면가로 자본금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행에 반대니까. 그래서 자본금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해야 되죠. 그래서 자본금 계정 차변에다가 4,000원짜리 액면가가 5,000원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액면가로 계산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자, 1000주니까 500만 원인가요? 네, 차변에
자본의 자본금이 감소합니다. 500만 원이. 이게 감자예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게. 자, 대변에 현금을 얼마 지급했냐면요. 4,000원씩 샀습니다. 액면가보다 싸게 샀어요. 그러면 현금이 얼마 나갔어요? 예, 400만 원이 회사에서 지출이 되죠. 이게 현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감소합니다. 자,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이 100만 원 많기 때문에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에 100만 원이 바로 뭐냐면은 감자로 인한 이익이 발생했다 해서 감자 이익이 아니라 차익이라고 합니다. 감자 차익. 이것이 100만 원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액면가 5,000원짜리를 6,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해서 소각했다면은 차변에 감자 차손이 발생합니다. 네,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은 이와 같이 액면가보다 싸게 매입해서 처분을 하면 소각을 하게 되면 감자 차익이 대변에 비해서 발생하고요. 반대로 액면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매입을 해서 소각을 했다면 차변에 감자 차손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감자 차손은 자본을 감소시킬 것이고 감자 차익은 자본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잉여금인 것입니다.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은 자본의 플러스 요인들이에요. 잉여금, 남는 돈이란 뜻이잖아요. 잉여금, 남는 자금.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전부 다 자본의 플러스 항목, 즉 자본을 증가시킵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이게 여기서 발생하는 게 감자 차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 확실하게 두 개 알았죠?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 아니죠. 감자 차익. 이 두 개가 자본잉여금이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개정 과목 아마 외우실 때 외우신 분도 계시겠는데 뭐가 있냐면은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것도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 그래서 여러분 그 자본잉여금의 개정 과목 3개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거, 첫째 주식 발행 초과금, 두 번째 감자 차익, 세 번째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 정도는 암기가 필요하다. 네.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 3개는 알아줍시다. 자, 자기 주식 처분이익까지. 뭐 예제는 없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본 조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정한다 이런 말은요, 조정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우리가 자본잉여금은 언제나 플러스만 있었죠. 그러니까 자본의 증가만 있어요. 자본잉여금은. 근데 자본 조정하면은 마이너스도 있어요. 마이너스. 그래서 조정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본 조정은 마이너스만 있느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자본의 차감 성격인 것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다 차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일부 뭐가 있냐면요.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는 것.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는, 아직 자본금이 아직 안 된 거, 자본금 가기 전에 거, 그런 게 뭐가 있느냐? 네. 하여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세월이 지나면 이게 자본금이 될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그러니까 주식대금으로 받아놓은 것들, 주식대금으로 주식 청약금. 이게 이제 주식 청약금이 바로 자본금이 안 되죠. 주식 청약금을 받아놨는데 거기에게 만약에 주식 청약금으로 A라는 주주 애정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놨어요. 근데 주식을 청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보니까 한 70%는 줄 것 같아.
그러면 700만 원만큼 주식을 줄 수 있죠. 예, 그래서 예, 아직 최종 납입이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자본 조정에다 일단 넣어놓습니다. 자본 조정. 자, 그런 것이 있고 대부분은 뭐예요? 대부분은 자본의 차감 성격을 가집니다. 자본의 차감 성격.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 나와 있어요. 주주와의 거래인데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요게 결론이네. 주주와의 거래인데 자본금으로 분류되지 않고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 모두 자본 조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인데 자본금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본잉여금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다 자본 조정으로 분류하면 된다. 자, 그러면 자본 조정 개정 과목 첫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잉여금의 주식 발행 초과금의 상대적인 개정 과목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액면가 이상으로 주식을 할증 발행할 때 이 개정 과목이 회계 처리가 필요하고요. 주식을 할인 발행하게 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필요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을 액면 금액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 발행 금액과 액면 금액의 차이를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다 하는 겁니다. 예, 밑에 보시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식 한 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예, 주식이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그 인식이 아주 경영 실적이 너무 나빠가지고 액면가 이하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5,0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4,000원에 발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는 건 4,000원이 들어옵니다. 1,000원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게 바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0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자본 조정이고 자본 개정 과목이 차변에 오니까 이거는 자본의 감소다 이겁니다. 자본 감소.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로 아까 자본 조정은 주로 자본의 차감 성격들이 많더라. 자본 감소에 해당이 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액면가 이하로 주식을 유상증자했을 때 주식 발행을 액면가 이하로 했을 때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한다. 발행 금액과 액면 금액 차이가 차변에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자 차손. 이거 역시 우리가 자본잉여금에서 감자 차익의 상대 개정 과목이 바로 감자 차손입니다. 그래서 감자 차손은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취득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크면 회사가 손해를 봤죠. 자본금 감소는 5,000원인데 내가 우리 회사가 6,000원에 사왔어요. 그러면 차변에 자본금은 5,000원 감소하고 대변에 현금은 6,000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것이 감자 차손 1,000원 이렇게 와요. 감자 차손 1,000원. 제가 이건 여러분 실제로 감자 차손에 관한 것은 어디에서 결산 문제로 제가 냈던가? 문제 진짜 냈습니다. 분계 쓰는 거.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감자 차손이 나와요. 문제를 어떻게 냈겠어요? 자본을 유상 감자를 결정하고 주식을 얼마에 매입하여 소각했다. 그러면서 액면가는 얼마다. 이렇게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했던 이 분계를 떠올리면 돼요. 이 분계를 이거는 감자 차익이 나오는 경우인데 감자 차손이 나오는 경우는 이거를 문제를 살짝 바꾸겠죠. 이렇게 7,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했다. 이렇게 문제를 바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밑에다가 이제 분계 쓰라고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분계를 쓰시오.
그래요? 그러면은 자, 유상감자를 결정하고 당사 주식 1000주를 주당 7,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했다. 액면가는 5,000원이다. 그러면 주식을 소각했으면 그것을 감자라고 하는 거지. 감자라는 것은 자본금 감소라 그랬지. 자본금을 감소하려면 자본금이 차변에 오는 거지. 자본금 계정 차변에. 근데 자본금은 액면가로 기록한다더라. 5,000원 곱하기 1000주 그러면 500만 원이더라. 자본 감소, 자본금의 감소가 차변에 오는 이유 아시죠? 감소니까 차변에 오는 거예요. 자본의 감소는 차변. 자,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현금으로 샀다는데 얼마에 샀냐? 7,000원에 샀다더라. 1000주를. 그러면 현금이 얼마 나갔느냐? 700만 원이 나갔대더라. 자산 감소. 자, 이제 이 차이를 우리가 뭘로 기록할 거냐? 이거 200만 원의 차이. 자본을 감소시키면서 발생한 손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감자, 차, 손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감자, 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이 감자, 차손이 여러분 기억이 떠올라야 돼요.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에 해당되고 자본을 감소시키는 자본의 차감적인 내용이다.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짜 문제를 냈습니다. 이거는 이와 똑같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유상감자를 결정해서 액면가 얼마짜리를 얼마에 매입해 가지고 소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정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본 조정 또 2개 알아봤습니다. 자본 조정. 그러면 자본 조정 2개만 외우느냐?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자본잉여금에서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자본 조정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기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예제를 예제로 연습할 필요는 없겠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각하려고 산 것이 아니라 왜 샀을까요?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이 말이죠.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건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지금 공급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이 적으면 매도자는 많은데 매수자가 적으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팔리니까 자꾸 가격을 내리는 거예요. 팔릴 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막 사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10,000원에 내놨어요. 근데 막 팔리는 거야. 사겠다는 사람이. 그러면 다음에 파는 사람은 이걸 11,000원에 한번 팔아보는 겁니다. 또 사네? 그럼 12,000원에 또 내니까 그 다음날 또 팔려. 계속 가격이 오르는 거죠. 자기 회사 주식의 가격을 어떻게 해요? 회사가 매입을 통해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주식 거래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꼭 감자를 목적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거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건 안 되겠다. 경영진에서 결정에 의해서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서 자기 주식을 5월 달에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20일간 계속 하루에 수천만 원씩 사드립니다. 물론 그 총 자본의 규모, 총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수천만 원이 굉장히 큰 규모일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수억이 되어야 큰 규모가 있을 텐데 아무튼 회사의 자금력이 되는 데까지 우리 주식을 사 놓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게 자기 주식이에요. 우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사면 단기 매매 증권이냐 매도 가능 증권이냐 둘 중에 하나로 회계 처리하죠. 근데 우리 회사 주식을 사면 이건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 주식을 샀을 때는 계정 과목이 자기 주식. 그런데 자기 주식은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하고요. 자기 주식 요 2가지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이 2개는 자본 조정입니다. 왜 자기 주식이 자본 조정이냐? 자,
시장에 있는 주식을 사 들여버리면 우리 회사가 주주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자본의 감소가 돼요. 자기 주식이. 우리 회사가 사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 회사가 발행해야 되는데 돈을 우리가 발행자이면서 회사가 사버렸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스스로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본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분기하면 자기 주식 1,000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차변에 자기 주식, 대변에 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 자본인데 차변에 왔으니까 자본 감소가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자기 주식 어디에 해당된다? 자본 조정.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어디에 해당된다? 이것도 자본 조정이다. 그래서 자본 조정 4개는 기억을 해 줍시다. 4개가 뭐냐? 자본 조정 4개. 첫째,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 하나 있고 감자차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자기 주식. 이게 다 자본 조정으로 외워야 할 개정 과목들이에요. 왜 이것들을 외워야 되느냐? 자본에 대해서 이론 문제를 낸다는 것은요, 주로 개정 과목을 잘 분류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꼭 회계 처리하는 것만 문제를 낼 수가 없죠. 회계 처리하는 거 한두 개 내는 겁니다. 유상증자 하는 거 또는 뭐 감자 하는 걸로 한두 개 정도밖에 낼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뭐냐? 개정의 분류를 제대로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개정 과목이다 그랬죠.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은 재무상태표일 현재 이게 무슨 말을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재무상태표 알고 있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날짜는 어떤 날짜가 표시될까요? 아직 재무상태표 우리가 뭐 조회를 안 해봐서 실무가 아니. 물론 재무상태표를 항상 뭐 어느 특정한 날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3월 말로도 볼 수 있고 6월 말로도 볼 수 있고 10월 말로도 볼 수 있고 봅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재무상태 표시일은 결산을 의미하는 거니까 결산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결산일 12월 31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은 결산일 기타 포괄손익 잔액으로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평가손익의 누계다. 왜 이 누계라는 말을 쓰냐면요. 만약에 당기순이익에 포함이 된다면 누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누계라는 것은 작년, 올해 계속 누적이 되는 금액이 누계예요.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결산이 끝나면 끝.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우리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5억이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5억이 올해 2019년도에 영업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느냐 이거예요. 전혀 안 주죠. 당기순이익은 어디에 영향을 줘요? 재무상태표에 자본에 영향을 줄 뿐이고 당기의 영업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기타 포괄에 즉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평가손익은 자본이기 때문에 그 누계액이 계속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안 하고 뒤에 굳이 누계액 이런 표현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누계액의 개념이 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평가를 해서 평가손익이 발생했고 올해도 평가손익이 발생했다. 그럼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자본이기 때문에. 기간손익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개념이다. 자, 그러면 개정 과목이 뭐뭐 있느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여러분 항상 뒤에 손익이라는 말은요 2개의 개정 과목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앞에 손자는 손실이요 뒤에 익자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이라는 표현은 2개의 개정 과목을 말하는데 하나는 뭐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또 하나는 뭐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이 2개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무슨 손익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 우리 배웠죠? 투자 자산에서 이 매도 가능 증권을 공정 가치가 존재한다면 결산 때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를 합니다. 만기 보유 증권은 평가 안 한다고 그랬죠? 만기까지 가지고 그 액면 금액 그대로 나중에 찾을 거니까 그건 평가할 필요가 없겠으나 매도 가능 증권은 가격이 시세가 맞으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시세에 가까운 가격을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정가치에 맞추어서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 평가 손실이나 이익이라는 것은 미실현된 손실이나 이익인 거죠. 왜냐? 결산 때 실제로 처분한 게 아니에요. 평가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평가해보니까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만 평가하느냐? 아닙니다. 단기 매매 증권도 평가합니다. 근데 여기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아무리 봐도 단기 매매 증권은 안 나와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에 대한 손익은. 그건 왜 안 나오느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어디에 나오냐? 수익과 비용에 나와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단기의 비용이나 단기의 수익으로 봐버려요. 이상하죠? 왜 그러느냐? 단기 매매 증권은요, 그야말로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실현된 손익이지만 금방 실현될 걸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실현이면서도 단기니까 이건 뭐 아마 손가락에 셀 정도로 1, 2주 안에 아마 실현이 될 거야. 아니면 한두 달 안에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도 미실현 손익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거의 실현된 거나 다름없다 해서 단기의 손익으로 봐버립니다.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처분일을 특정하지 않아요. 예. 대개 매도 가능 증권이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증권이 다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는 하고 있지만 언제 실현될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실현 손익은 이건 단기의 손익에 도저히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유보시켜 놓는 겁니다. 어디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유보시켜 놓는데 이게 바로 자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FAT 1급에서는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에 대해서 기타 포괄 손익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99%는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나머지에서는 거의 출제 확률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을 대비하는 분은 FAT 1급 시험을 대비하는 분들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하나에 대해서만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가면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즉 단기의 손익이 아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나 시험에서는 그것만 나오지만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것이 더 있는지 봅시다.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에 자산이 있다든가 해외의 자산, 해외 기업의 자산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해외의 부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화를 차입하면, 뭐 미국의 뉴욕은행이 만약에 있다면 국내 은행에서 차입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뉴욕은행을 통해서 몇 달러, 뭐 20만 달러를 차입했다. 장기 차입을 했다. 그게 뭐예요? 외화 부채죠. 그래서 부채 또는 자산은 뭡니까? 해외에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토지가 있으면 해외에 있는 토지, 건물이 있으면 해외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거를 왜 환산을 할까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부채와 자산은 달러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기업은 원화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뉴스를 보면은 지금 우리 원화가 말이죠.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원화가 지금 뭡니까?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원화 가치가 지금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젠가 뉴스에 지금 1200 얼마인가? 1200원이 가까워졌다고 그래요. 네. 1200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죠?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안 하고 환율이 올라갔다 이렇게만 하죠. 1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만약에 1년 전에 1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지금 1년 후에 지금 현재 시점이 만약에 1달러당 1200원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환율이 올라갔다고 표현하죠. 예,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원화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산은 플러스가 돼요. 해외에 있는 자산이 플러스가 됩니다. 자산이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만약에 뉴욕에 있는 건물이 말이죠. 건물이 10,000불짜리 건물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1년 전에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하냐면 10,000불 곱하기 1,000원 해가지고 표시해요. 왜냐면 1년 전에는 우리 1달러가 1,000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재무상태표에 10,000불 곱하기 1,000원 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자산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해외에 있는 자산을 표시하려면은 10,000불 곱하기 1,200원 해야 돼요. 올라갔죠? 자산이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해외 자산 환산 이익이에요. 그만큼이. 자산이 부른 것만큼. 그러니까 차변에 건물이 가령 2천만 원 올랐다 그러면 차변에 건물 2천만 원 대변을 뭐라고 표시해요?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이렇게 표시한다 이겁니다. 해외 사업 환산 손익. 부채를 볼까요? 환율이 지금처럼 올라가면요. 환율이 지금처럼 올라가면 자산하고 부채는 어떻게 되나? 이것도 증가하죠. 네. 빚도 증가해요. 표시하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이 바로 환율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자,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해외 지점, 해외 사업소 또는 해외 소재 관계 및 종속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외화 환산할 때 발생하는 환산 손익입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정 과목이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는 개정 과목 중에서 이렇게 긴 개정 과목은 안 나올 거예요. 네.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실 또는 이익. 예.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 상품들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격 변동이라는 건 뭐예요? 사고 파는 데서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도 거래, 선물 거래, 스왑 거래, 옵션 거래 이런 다양한 무역 거래 대금 결제 방식들이 파생 상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그 파생 상품들이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게 뭐냐면은 기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생산성이 크게 변하는 농산물 같은 거, 수입하는 콩, 옥수수, 수입하는 뭐 곡물 같은 거에서 이런 거래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생 상품 거래로 인해서 우리가 공정가치로 평가를 했을 때 이익이 봤으면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 상품으로 인한 평가 이익이 발생하고 손실이 발생했으면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이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으로 정리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이 있는데 이 재평가 잉여금은 우리 시험의 출제 빈도로 보면 요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요. 그 다음으로는 재평가 잉여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FAT 1급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TAT 이보다 높은 급수에서는 가끔 나옵니다. 재평가 잉여금은 뭐냐면 유형자산을 말이죠.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모델이 두 가지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평가 모형과 원가 모형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회사는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면은 유형자산을 결산 때마다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는데, 만약에 원가 모형을 도입한다 우리 회사는, 그러면 유형자산을 그냥 취득원가로 계속 가져가는 것이 원가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재평가 잉여금은 유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에, 우리가 그 매도가능 증권을 공정가치로 결산치 평가하듯이 유형자산도, 유형자산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런 비품이나 기계장치를 평가하지 않겠죠. 예.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유형자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토지나 건물이에요. 토지나 건물. 왜 그러냐면 토지나 건물은 이게 공정가치, 즉 시가라는 게 형성이 되지만 기계장치나 이런 것은 시가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한번 기계 놓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고 거의 다 고철이 돼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것이 시장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을 만약에 도입한다면 해당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에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 토지나 건물은 시가가 존재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아마 토지가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재평가 모형에 따라서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공정가치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 재평가이익, 예. 그 다음에 공정가치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재평가 손실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네, 이거 여기까지 끊어서 봐야 돼요. 네. 자, 가격이 올랐을 때 그게 재평가 이익이죠. 이것은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여러분, 잉여금이라는 게 뭐예요? 남은 돈이라는 뜻 아닙니까? 남은 돈. 그래서 토지를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재평가 모형으로 유형자산을 결산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토지에 대해서 가격이 오른 것만큼을 재평가 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토지가 5천만 원이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토지를 증가시켜야죠. 토지 5천, 자산 증가. 대변에다가 뭐라고 표시하느냐? 예,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표시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재평가 잉여금이 자본 증가다 이런 얘기죠. 자, 가격이 올랐을 때입니다. 재평가 이익 5천이 만약에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이 재평가 이익이 아니에요. 계정 과목이 바로 여기 쓰는 재평가 잉여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으로 분류한다 이겁니다. 5천만 원을.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뒷부분을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공정가치가 하락했을 경우,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재평가 손실이라는 개념 과목을 쓰는데 이거는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겁니다. 재평가 손실은 자본이 아니에요. 그냥 비용입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비용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러면 다시 이 오른 것만큼을 우리가 이 최초의 장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재평가 이익으로 봅니다. 재평가 손실이 복구된 거. 가격이 떨어진 것만큼을 다시 재평가 이익으로 봐요. 이거는 단기의 손익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장부 금액보다 오른 거, 그거만큼을 다시 재평가 잉여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은 최초의 취득 금액보다 올라간 부분이 재평가 잉여금이다. 떨어진 것은 재평가 손실, 단기의 손익으로 보는데,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오른 것만큼 재평가 이익이 됩니다. 그것도 단기의 손익에 반영이 돼요. 그런데 요 장부 금액보다, 여기가 지금 장부 금액이에요. 요만큼 더 올랐어. 그거는 재평가 잉여금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최초의 장부 금액인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요 차이는 재평가 손실, 단기의 손익입니다. 가격이 올랐어요. 이만큼 올랐어요. 그러면 이만큼은 재평가 이익, 단기의 손익으로 보는 재평가 이익. 요만큼 더 위로 최초의 장부 금액보다 더 올라간 이 부분은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 쪽에서는 출제 빈도가 좀 적으니까요.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익 잉여금까지 하고 우리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이익 잉여금. 네. 이익 잉여금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우리가 영업 손익, 즉 참은 이익 잉여금을 일단 읽어볼게요. 이익 잉여금은 영업 활동의 결과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 성과라고 그러죠. 영업 활동의 결과, 손익거래에서 매 기마다 얻어진 이익이 사내에 유보되어 쌓이는 잉여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업 성과에 따라서 매번 손익계산서에서 어디로 오느냐면 이쪽으로 오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딱 넘어옵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이익 잉여금 안에 해당되는 거예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그래서 지난 전기말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다가 당기에 당기순이익이 더해지게 되죠. 네. 더해진 거에서 만약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했다, 그러면 이익 잉여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감소. 당기순이익은 이익 잉여금을 증가시키는 거죠. 또 자본금으로 전입을 했다. 이 말은 무상 증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익이 난 걸 주식으로 배당한다 이겁니다. 이게 자본금으로 전입이죠. 주주들에게 주식을 그냥 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익 잉여금이 줄어들겠죠. 또 자본 조정 항목을 상각하는 데도 쓰여요. 그러면 이것도 이익 잉여금이 감소하죠. 여러분, 자본 조정 항목이 뭐예요? 아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가 감자 차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본을 감소시키는 부분이죠. 네, 이런 것을 자본 조정 항목을 우리가 이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상각하기도 해요. 없애기도 한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영업 성과로 얻은 이익 잉여금이 존재하는데 그 전기말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과 단기에 당기순이익이 더해져서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 쓰느냐 이겁니다. 주주에게 배당도 하고 또 자본금으로 전입, 주식 배당도 하고, 이건 현금 배당을 말해요. 여기는 현금 배당, 여기는 주식 배당. 그 다음에 자본 조정의 상각 등을 한다. 그 외에 자, 여기서 현금 배당을 했을 때는요. 현금 배당을 했을 때는 어디하고 또 관련이 있느냐? 이익 준비금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익 준비금을 정리하겠습니다. 상법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금전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즉 10% 이상을 적립하라는 상법 법률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금전 이익 배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금전 이익 배당이 바로 이거예요. 현금 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현금 배당. 현금 배당. 그래서 만약에 단기에 현금 배당을 10억을 실시했다. 그러면 10분의 1 이상을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되니까 1억을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익 준비금도 무엇을 갖다 써요? 여기 있는 이익 잉여금을 갖다 쓰는 거예요. 자, 또 역시 이익 잉여금을 갖다가 기타 법정 적립금도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이익 준비금은 상법에 의한 규정이었고 기타 법정 적립금이라는 것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서 법인이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적립하고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 개정 과목을 우리가 기타 법정 적립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이익 잉여금을 갖다가 어디다 갖다 쓰느냐? 임의 적립을 하는 데도 쓰입니다. 임의 적립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이 알아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적립하는 거예요. 예, 미래를 위해서 기업이 알아서 뭘 적립할까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제조업인데 공장이 한 20년 됐어요. 그러면 너무 노후화됐다 이거예요.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다른 데 토지를 마련해 가지고
새로운 설비 시스템으로 공장을 새로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해마다 이익이 난 것을 가지고 적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하나 따로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채권자와의 계약, 기업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유보한 금액들이다. 네,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가지고 유보, 적립한 금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적립금은 여러 가지 명칭이 아주 다양하게 붙을 수가 있어요. 신공장 건설 적립금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회사의 기밀이 유출될 걸 우려한다면은 뭐 명칭을 정확히 안 밝혀도 좋아요. 뭐 땡땡땡땡 적립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사가 임의로 적립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익잉여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이익잉여금의 원천은 뭐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이와 같이 이익준비금, 기타 법령 적립금, 임의적립금 또는 현금을 배당하는 현금 배당, 또 주식을 배당하는 주식 배당 또는 자본 조정의 상각 이런 것들을 모두 해낼 수 있는 게 영업 성과에서 오는 바로 당기 순이익. 이 당기 순이익이 전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합해져 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익잉여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구성하고 있는 여기 세 개, 네 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그룹을 의미하는 그룹의 명칭인데 여기서도 이익잉여금이면 여기는 이익잉여금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좀 혼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것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여기서 말하는 처분전 이익잉여금,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이익잉여금 하지 말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구성하고 있는 개정 과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 적립금, 임의적립금,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기 369페이지에 돌아가 가지고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